한국인 대부분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뭐 역사책을 다시 좀 들여다보니 한국인들이 폐쇄성을 좀 많이 보인 게 조선 중기 이후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좀 개방성이 높았던 시기가 꽤 존재를 했더라고요.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 뭐 고려 시대 때 병랑도 중심의 어떤 무역, 그다음에 조선 중기 이후에도 이제 실학파들이 이제 그런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개방성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묻는 질문보다는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개방성이 높았고 어느 분야에서 개방성이 좀 낮았느냐, 이 질문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개방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워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증거를 갖고 있을까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옥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한옥들을 좀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들 뭐 시골에 할머니가 계시면 한옥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텐데, 한옥에는 마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마루라는 존재가 저도 이제 이번에 깨달았는데, 과연 이게 외부일까 내부일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마루라는 것은 방과 방을 연결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죠. 예. 대신에 방은 폐쇄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들이.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조작을 좀 해놨습니다. 들어걸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방성을 충분히 확보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 마당이 좀 특별하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맹시행단이라는 가장 오래된 주택, 고택이죠. 고택을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당이 엄청 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공간들은 어떤 사용을 위해서 뭔가 장치를 해두거든요. 내가 뭔가 볼 것이 있다면 볼 것을 가져다 둘 것이고요. 아니면 뭔가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어떤 활동을 위한 도구를 둘 겁니다. 근데 비워둡니다. 마루도 비슷합니다. 비워두죠. 그래서 이게 개방성을 갖는 동시에 이 비어있음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루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사람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조금 여름에는 잠을 자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비어있음이 굉장한 매력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운동 영역을 깨달았죠. 자, 그래서 한옥이라는 공간은 이제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미 좀 정의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 있죠, 담. 한국의 담은 우리가 까치발을 들면 밖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밖이랑. 물론 고관 저택을 가면 높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면 굉장히 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개방성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미 몸속에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은근하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특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 딱 꼽는 거죠. 빨리빨리입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다분히 많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조선시대 말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좀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국인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가장 주된 평가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그 게으르다는 표현은 근데 저는 좀 왜곡된 시선이죠. 왜냐하면 서구에서 일본을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일본인을 평가할 때도 게으르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일본인은 부지런하다. 조금 근대화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한국인은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약간 상황상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빨리빨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빨리빨리를 제대로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빨리빨리만 과연 우리의 특성이냐?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은근과 끈기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의라든지 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의라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두고 봐야 내가 정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슬퍼 이게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그죠? 쌓아서 그게 마음속에 묻어졌을 때 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단군 신화도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단군 신화를 다시 읽게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곰하고 호랑이 중에 누가 위너냐? 예, 곰이었거든요. 이유는 은근과 끈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공업 플러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 외에도 그러면 은근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제 발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보통 바로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발효는 뭐 몇 개월에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뭐 10년, 20년을 기다려서 먹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이 발효라는 것이 요리의 시스템이나 코드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발효 음식이 한국 음식의 기저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은근과 끈기를 아마 몸속으로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음식 얘기해서 조금은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음식을 만드는 조리 도구 중에서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가 있거든요. 양은 냄비는 우리가 근대화 시기에 나온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반면에 뚝배기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거든요. 은근하게 열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은근한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기업 맥락에서 어떻게 볼 거냐? 빨리빨리는 사실 우리가 단기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왔죠. 근데 기업은 단기 성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존은 장기 성과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 성과를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은근과 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 이제 다양성을 받아들여 융합해내는 모순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순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이렇게 컨플릭트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하고 나라들마다 혁신의 어떤 능력들을 평가를 하는데 한국은 거의 탑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탑은 뭐냐면 기술력.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까? 물론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시간의 함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1900년 초반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법령으로 만들고요. 문화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일했던 시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팩트는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다양성을 잘 받아들인 어떤 사례가 뭐냐? 정신적인 부분은 이제 종교의 다양성으로 좀 뭐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컨플릭은 생각보다 훨씬 적죠. 다른 나라의 어떤 종교 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요.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식 중에서 여러분들 뭐 비빔밥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구절판도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멋있게 디스플레이를 쫙 합니다. 음식을.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과격하게 섞어버리죠. 외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놀라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과격하게 음식을 섞을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그러한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모아두고 우리가 그것들을 섞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에 한해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지 어떤 완벽성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찾아봤죠.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8만 대장경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8만 대장경. 8만 개의 그 판에다가 불경을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총 글자 수가 한 5천만 개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자가 158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류의 퍼센테이지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0.0003%. 예. 근데 이 0.0003%는 그 식스 시그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오퍼레이션에서 극한의 효율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식스 시그마 수준의 오류 수준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강박이 아니면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족 실록 거의 매일의 어떤 기록들을 남겼죠. 예. 예. 그런 것들도 아마 강박의 어떤 예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특성인데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4가지 특성을 이제 경영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켜낼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체적 집단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나로서 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개인이 집단에서 내가 나로서 서겠다라는 개념은 뭐냐? 자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율. 근데 가끔씩 우리가 자율과 자유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유는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율은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책임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준다면 당연히 자율로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권한은 덜 주고요. 책임을 또 많이 주는 그런 현상도 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기업가적 어떤 성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약간 번아웃이 돼요. 이게 매번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테일러가 이제 과학적 경영 방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통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 가장 잘 워킹한 게 통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코스트 리더십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창의성, 혁신, 내가 명령한다고 창의롭게 될까요? 명령한다고 혁신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놀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준다면, 거기서 저는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약간 겁이 날 겁니다. 특히나 중간 관리자들이 겁이 나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까?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내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내가 늘 하던 것이 통제인데 내가 통제하는 일이 없어진다? 나의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지만 자율이 가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율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또한 그 자율을 받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성과를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 움직이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순 경영 전략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왜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학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은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했어요. 비용을 줄이는 데는 이것, 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창의성의 시대, 혁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질문 없이 뭔가 창의로운 제품이 나올 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왜에서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 무엇을 어떻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이 뭘 하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죠. 특히나 MZ세대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직이라고 합니다. 1년 안에 한 30, 40%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인가? 돈 하나의 문제인가? 물론 샐러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다른 경쟁 기업과 과연 이들은 왜 움직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왜, 의미. 사실 이 의미는 사실 자율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한다? 이제는 조금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MZ세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컨텐츠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무비 이런 것들이 왜 각광을 받나? 제가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유니크하기 때문입니다. 재밌기 때문이죠. 그럼 왜 유니크하냐? 우리 생각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보이 그룹, 걸 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이 그룹, 걸 그룹이 가치 때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굉장히 잘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모순 경영 전략 세 번째로 빨리빨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빨리는 제가 볼 때는 근대화 때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빨리빨리를 어디다 쓸 건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예전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했어요. 근데 이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만 하다 보면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했지만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분으로는 최적화가 됐지만 전체로는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은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때는 사실 외재적 동기가 뚜렷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모든 기업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인드가 있었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과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동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순 경영 전략 네 번째는 이제 개방성하고 폐쇄성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폐쇄성이 좀 꽤 긴 시간 유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방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충분히 개방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도 해외 것들을 가져오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많이 잘 표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업들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인수합병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수합병이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다양해져요. 그리고 기술들이 막 합쳐져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한 2000년 정도, 2010년 전까지는 closed innovation이었죠.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다.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오픈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방성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우리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방성의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잘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 경영 전략 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하고 모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가 모순을 늘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돼야 한다고 봐요. 어떤 수준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행동이 일관적이냐, 아니면 방향이 일관적이냐. 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방향은 일관성을 갖되 행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커스트 리더십이나 디퍼런시에이션을 동시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트 리더십에는 코스트를 아껴. 그죠? 디퍼런시에이션은 코스트 마음대로 줄게 한번 해봐.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러면 어제 비용을 줄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비용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리더들이 행동 바꾸는 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단지 그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일관적 비일관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 체계의 모순인데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과거 경험에 많이 의지를 하죠. 내가 예전에 해봤더니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행동해볼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의 경험으로 미래를 혹은 지금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차라리 그 경험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이성적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거기에 맞게 행동들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실은. 왜? 경험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의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은 뭐냐면, 모순이라는 사항은 두 개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다 해야 돼. 근데 두 개의 특성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근데 두 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리더가 주저하잖아요. 직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강한 자신감을 가지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야 조직원들이 두 개를 계속 일고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약간 앵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앵커의 역할. 그리고 이제 혁신과 루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루틴이라는 것은 혁신이 이제 돈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혁신을 해서 상품화가 되는 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과 루틴을 볼 때 혁신은 루틴을 무시하고요. 루틴이 너무 강한 회사는 혁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진짜. 혁신이 잘 돼서 상품화가 될 때 그게 루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이 잘 안 되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루틴은 단기 성과를 가져와요. 내가 돈 버는데 네가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혁신이 너무 강한 회사 있죠? 계속 혁신만 해요. 혁신만. 근데 이게 루틴화가 돼서 성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혁신과 루틴은 반드시 두 개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모순에 대처하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개인이 대처할 수 있고 조직이 대처할 수 있는데, 개인은 생각보다 좀 쉬운 게 있어요. 인지 복잡도라는 게 높아지면 모순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단어 좀 복잡하잖아요. 생각 필요 없고 많은 것들을 내가 고려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공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또 B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공감하는 순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훈련으로 가능한 거죠. 그럼 리더라면 이 공감 능력을 올려준다면 모순에 훨씬 더 잘 적응 혹은 안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트 리더십과 디퍼런시에이션이 동시에 계속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의 단단한 목적을 가지신다면 그것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인 모순 기업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족해요, 이 내용은. 왜? 이러한 내용들이 조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조직 디자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남에게 묻지 말고 필요한 것들은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직을 디자인하고 문화를 디자인할 때 이제는 한국인 다음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